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소통 강연이죠. 2025 선을 넘는 과학자들 전문 MC 방송인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이제 장마 시즌도 시작이 됐고요. 본격적인 폭염을 대비하는 6월 여름이 됐습니다. 더운 게 너무 싫어가지고 땀 흘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여름을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잘 대비하면 이 여름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부산대 하경재 교수님은요, 폭우의 비밀을 밝히는 몬순 연구자라고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로이터가 선정한 세계 기후 과학자 1000명에 선정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실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재 교수님 나와주시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우리 하경재 교수님의 이야기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교수님? 네, 전 지구적 순환과 기후 변화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께 사회자로서 정말 어려운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쉽고 재밌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교수님? 네.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어떤 해였냐 하면요, 11월 달에 눈이 왔어요. 우리 서울 비롯해서 서해안에 눈이 왔다. 그거 외에도요, 가장 기록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작년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1.5도 올라가면 위험하다, 2도 올라가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 1.5도를 만든 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5도 되었다가 조금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1.5도 이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록을 한 첫 해라는 거. 그래서 작년의 해가 걱정이 좀 되는 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클리 지구라는 데서도 이제 이 글로벌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ERA5, ERA5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이 ERA5도 이제 영국의 기관인데요. 이 두 기관 자료가 가장 신뢰가 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전부 다 1.5도를 넘었었습니다. 더 추워지는 지역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후 변화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선이라고 하잖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다가 좀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은 가파르게 오르는 한 해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북극 증폭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북극 증폭이 있을 때에 남쪽은요, 특히 이제 중위도, 북극에는 지금 엄청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위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서풍의 제트가 있어요. 서풍의 제트가. 근데 그게 있으려면 북이 계속 차가워야 되는데 북이 뜨거우니까 서풍 제트가 약해지는 거예요.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쪽에는 찬기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운 날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제트 기류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면 구불거리거든요. 강하면 이렇게 동수로만 뻗어 있어요. 동수로만 뻗어 있으면 찬 공기를 가둬놓을 텐데 약하니까 자꾸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북극 증폭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한 것이 지구 온난화가 정말 이거는 근거 없는 게 아니다. 정말 현실이다라고 받아들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전 나라가 여기에 조인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일이
만들어낸 것이 IPCC 보고서라는 거고요. 지금은 6차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드리는 많은 그림은 6차 보고서, IPCC 6차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관측이 되었거든요, 자료가. 그걸 다 모아서 전 지구적 순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기상청이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이 많은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게 1988년에 시작이 됐고요. 2022년에 6차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6차 보고서의 모든 자료는 모든 과학자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자료를 쓸 수가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IPCC를 만드는 것이 WMO라고 하는 데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UNEP, UNS도 이걸 돕고 있어요. 그래서 UN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WMO랑 같이 해서 만드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또 많이 인볼브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제적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고 과학을 하게 되면 이런 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모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서울의 날씨가 저기 유럽의 기후랑 연결돼 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GCM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GCM을 만든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나베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아키오 아라카와 같은 분들이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AO는 뭐냐면은 대기 해양이에요. 처음에는 대기 해양만 있었어요. 근데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ESM이라고 불러요. ESM은 Earth System 모델이라고 그래서 지구 시스템 또는 지구 기후계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 기후는 AO 대기와 해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빈권도 있어야 되고요. 빙하권, 그다음에 생물권, 그다음에 암석권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는 우리 이걸 ES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ESM 모델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권, 기권, 빈권, 암권, 생권 이래 불러서 5권을 우리가 기후계다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도 있고요, 생물학자도 있고요, 화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이제 인볼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바로 노벨상을 받은 슈쿠로 마나베라는 분이고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GFDL이라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스 하셀만, 저자 중에서 악셀이라는 외국인이 독일에서 왔다 그랬죠. 그분의 지도 교수예요. 그리고 슈쿠로 마나베도 제자들을 많이 길렀고요. 거기에 한국인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든 그런 작품이 바로 뭐냐면은 기후 모델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기후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2021년도에 받게 됩니다. 2021년도는 그래서 기후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 문제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구나. 그래서 그때에 같이 받은 사람 중에 복합계를 하는 조르조 페레스라는 교수님이 같이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순수한 물리학자이고 복합계를 하시는 분이고 앞에 두 분은 기후 물리학자로서 복합계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5개 권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였는데 이제 이분들이 보인 여러 결과 중에서 이상기후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처음 논문을 썼을 때가 1966년이었어요. 67년도에 논문이 퍼블리시 발간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온실가스라는 게 있어서 대기에는 태양 복사는 그냥 들어와요, 땅까지. 태양 복사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서 좀 강해요, 빛이.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데 적외선 복사는 적외선이라서 좀 약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여기로 와요. 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지표가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적외선 복사하고 태양 복사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실기체라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CO2라는 거죠. 두 번째가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이제 세 번째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도 굉장히 역할이 강한데 양이 이산화탄소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양이 문제는 우리가 배출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고 석유나 석탄을 태운다든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가스예요. 이게 이제 늘어나서 자꾸만 더 많은 복사를 땅으로 하니까 땅이 더워진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했으면 사실은 물리상까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만화백 교수님은 더 강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대기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대기는 여기서 따뜻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류를 만들어요. 다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림 실선으로 그려진 거 보시면 대류를 만든다는 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이 대류가 만들어지는 거를 강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지표만 엄청 더워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더 더워지는 데가 사실은 대륙 건계면이라고 그래서 한 10km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더워졌어요. 그래서 이 대류가 있어서 더운 공기 올려주고 찬 공기 내려주고 하는 거를 해서 대기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대기가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과학자는 이걸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이게 물리학자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대기과학자가 강하게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이 모델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AO GCM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멸종이죠. 멸종.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주변에도 물론 있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멸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멸종이 일어나는 종류들을 한 거고요. 대규모 폐사가 되는 거를 보게 되면요. 조개류, 잘피류, 그 다음에 해양 포유류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를 맵을 만들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사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언젠가는 멸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의 그림은 극한 기후 현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한 부분인데요. 폭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자꾸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를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그러면 산에 있는 수증기를, 땅에 있는 수증기를, 나무에 있는 수증기를 전부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땅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공강우를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되냐 하면은요. 겨울철에 해야 돼요. 봄철에 할 게 아니라 겨울철에 해서 땅을 미리 적셔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증발을 하고도 땅이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겨울철에 메말라 버리니까 봄 되면 바싹 마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어떤 실수로 불씨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불이 한번 났다 하면 이게 끌 수가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불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불을 못 끄게 되는 환경이 바로 기후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거든요. 해보면 산불 잠재 지수가 한 2~3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 그 내륙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사실은 논문으로 많이 쓰고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하고 올해에 산불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잘 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 지역도 하나의 기후변화의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량 예측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폐사하고 멸종되고 다 예측이 되는데요.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식량을 예측하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예컨대 쌀을 예측한다든지 밀을 예측한다든지 많이 하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옥수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옥수수 예측 지도거든요. 여기 옥수수를 2070년까지 예측했을 때 빨간색은 엄청나게 감소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이 우리가 많이 사는 지역은 빨간색이죠. 그죠? 이 지도를 쌀도 만들고 많이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 이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두면 앞으로 이대로 될 거니까 뭔가를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 때 이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옥수수를 가장 1번으로 보통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각 국가에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3부는요. 우리 여기 계시는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후과학이라는 거는 예측이라는 또는 모델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후학은 그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후과학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모델을 많이 만들지만 전 지구적으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2배로 온실가스를 나온다고 실험을 한 사람이 슈크루 마나베 교수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발전했어요. 어떻게 발전했냐면은 그럼 시나리오를 만들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거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고 어떻게 나무를 심을 거고 이걸 시나리오로 다 받아요. 받아서 전 지구적으로 CO2가 어떻게 증가할 거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증가하는 시나리오예요. 요거는 거의 노력을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배출하겠다는 거고요. 아니야. 엄청 해야 돼. 그래서 한 게 이거예요. 1번 시나리오예요. SSP라고 하는 거는 사회 공통 경로라는 말이거든요. 사회랑 같이 과학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나서서 이 시나리오에 참여했어요. 이 시나리오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도 찬성했고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만약에 못 갈 경우 중간 정도는 가자 한 게 245라는 거하고 3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하냐 나타내는 거거든요. 2021년부터 탄소 중립이 이제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뭔가 팍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더 더해졌어요. 어디에 더해졌냐면 1번에 더해졌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시나리오가 하나 더 생겼어요. 126 말고 119. 그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예요. 1번 시나리오인데 1.9 에너지가 와트 퍼 미터 제곱이거든요. 1미터당 1.9 와트만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예요. 다행히 우리가 외기가 쉬워요. 119이기 때문에. 그래서 119 시나리오 우리 글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해보면요. 119로 해보면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5로 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때는 탄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소 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런하는 거예요. 2100년까지 이러자. 우리 2100년까지 이래야 된다.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거를 기후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드는 그룹이 이제 주로 어떤 그룹이냐 하면은 경영학자,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우리랑 협업을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 SSP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는요, RCP 시나리오라고 불렀어요. RCP는요, 이산화탄소 경로라고 그래서 대표 이산화탄소 경로라고 부르고요. SSP는 사회 공통 경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사회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런을 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온도가 차이가 나니까 119로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 생각인데 정부가 이렇게 하려면 탄소 중립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2050년까지. 그러려면 많은 에너지 원천을 바꿔야 돼요. 과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사회 전체가 바꿔야 된다는 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슈퍼컴퓨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슈퍼컴퓨터에 관심이 있을까 봐서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 연구단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예요. 이름이 알레프예요. 근데 지금 좀 오래돼가지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돌릴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정말 필요한 정말 1번 도구예요. 기후학자들한테는. 그래서 거의 매일 이제 이걸 돌려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것이 다 더한 수증기예요. 아까 1CO2 지금 현재 온실가스로 한 실험이에요.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여름이네요. 그죠? 여름에 태풍이에요. 요거 태풍이죠. 수증기가 올라가죠. 요거의 장마죠. 가을이네요. 그죠? 없어졌어요. 그죠? 이제 가을 겨울입니다. 이제 그죠? 2배 되었어요. CO2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수증기가 완전히 달라져. 태풍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태풍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요. 이제 가을 됐어요. 가을이 안 올라와요. 겨울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100년씩 런을 해서 1CO2, 2CO2 일대를 런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만화배 교수가 하는 거하고 똑같더니 아니에요. 만화배 교수는 이렇게 하나로 연직으로만 봤는데요. 우리는 글로벌하게 보잖아요. 다른 점이고요. ESM이에요. Earth System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 생물권도 들어있고 빈권도 들어있고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모델을 한 거예요. 수증기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뭐도 많아집니까? 습식 폭염도 많아질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좀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요. 25km마다 격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점이 한 4점, 5점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거는 여기 과천은 어떻고 저기에 있는 사당은 어떻고 경복궁은 어떻고 이걸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려면 적어도 10km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값이. 또는 5km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이걸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은 사이언스라는 저널에다가 1km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20km 격자예요. 하나는 진짜 사진이고요. 하나는 모델이 만든 거예요. 어디가 모델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놨죠, 그죠? 왼쪽은 ECMWF 1km 모델이고 오른쪽은 SAT라고 있잖아요. 그죠? 요게 위성이에요. 위성으로 하나는 찍고 하나는 모델로 만들어서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윈이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디지털로 만든 쌍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세 개를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1km 해야 된다. 그런데 1km 하려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 네이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갖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거에 1000배가 돼야 돼요. 이걸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지금. 그래서 더 좋은 컴퓨터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상세하게 예측을 해야지만 맞거든요. 그 기술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모델은 1km까지 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석유를 안 쓰고 전기를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해서 IPCC가 선정한 대표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탄소 저감 기술이 뭘까? 제가 여기서 4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나무를 많이 심자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바로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토양에 탄소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토양을 활용을 해서 탄소를 토양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탄소 포집이라고 불러요. 탄소 포집. 탄소를 포집해서
데리고 들어가서 땅 속에다가 심는다는 거고요. 이게 탄소 격리라고 하고요. 대기와 식생탄소 합의 3배 내지 5배까지 높은 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땅 속에다가.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풍화작용을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암석이 이제 풍화작용을 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암석을 잘게 부숴가지고 얘를 토양수에 녹여가지고 탄산염으로 저장을 해서 풍화작용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거예요. 요것도 2번이나 3번이 조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부작용을 만들까 봐서 실험을 엄청 단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장하는 것은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바이오를 통한 에너지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식생들이 폐기가 될 때에 그걸 활용을 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포집하는 그런 거라 해서 이게 영어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CCUS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카본을 캡처해가지고 사용하고 저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CCUS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첫 번째 기후과학 수업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직접 저자에게 연락하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이 강연하는 거를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 저자에게 보내면 제가 답을 그분들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